장모님 몸에서 돼지 냄새 좀 안 나게 해라. 비위 상해서 밥을 못 먹겠네. 그 말에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국밥 팔아 사위 뒷바라지한 장모님한테 그게 할 소리였을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악마를 보았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남편 민석 씨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 명문대를 나오고 지금은 번듯한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죠. 하지만 그 사장 타이틀, 사실 누구 덕분인지 남편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창업 자금 5억, 남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입고 있는 최고급 맞춤 양복까지 전부 새벽 4시부터 시장 통찬 바닥에서 국밥을 푸던 우리 엄마의 구분 등에서 나온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자리를 잡고 사장님 소리를 듣기 시작하더니 남편은 그 은혜를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잊은 걸 넘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죠. 마치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오롯이 제 능력인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부부 동반 모임 있는 거 알지? 옷 좀 제대로 입고 나와. 저번에 그 시장표 원피스 입고 오면 나 진짜 쪽팔려서 못 산다. 아침 출근길 넥타이를 매주던 제 손을 탁 쳐내며 남편이 쏘아붙였습니다. 거울 속 남편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표정은 마치 오물을 보는 듯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꼭 눌러 삼켰습니다. 알았어요. 신경 쓸게요. 당신 늦겠네. 어서 가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아낀 돈으로 당신 회사 직원들 월급 밀릴 때마다 메워준 건 기억도 안 나나 봅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남편은 은근히 제 탓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 닥칠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엄마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장사하시느라 허리도 못 펴셨을 텐데 사위 먹인다고 쉬는 날 반찬을 하신 겁니다. 우리 김서방 요새 회사 운영하느라 힘들지? 이거 갓 담근 파김치랑 수육 좀 가져왔어. 자네 좋아하는 거잖아. 푹 삶아서 야들야들할 거야. 엄마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반찬통을 식탁 위에 하나둘 꺼내 놓으셨습니다. 시장통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밴 땀 냄새와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구수한 엄마 냄새였습니다. 엄마 손등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사위가 좋아하는 파김치를 버무리셨을 생각을 하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다가 제가 저녁상을 다 차리고 부르자 그제야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가져오신 따끈한 수육과 갓 담근 파김치, 그리고 잡채가 푸짐하게 올라가 있었죠. 남편은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숟가락을 들다 말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썩은 생선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여보, 장모님 몸에서 돼지 냄새 좀 안 나게 해라. 비위 상해서 밥을 못 먹겠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국그릇을 놓으려던 손을 멈칫하셨습니다. 당황하신 듯 옷소매 냄새를 맡으시며 더듬거리셨습니다. 아, 김서방, 냄새가 나나? 내가 오기 전에 목욕탕 들러서 빡빡 씻고 온다고 씻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
진짜 입맛 뚝 떨어지네. 이래서 내가 시장 음식 싫어한다고 했잖아. 냄새 배서 옷 버리겠어. 남편은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나가서 먹을 거니까 당신들끼리 많이 드셔. 아니, 돼지 냄새 맡으면서 밥이 넘어가나 몰라. 쾅! 하고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에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차려진 수육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엄마의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 안방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가 당신 먹이려고 해오신 거야.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래.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던 남편이 힐끗 저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누가 해달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몸에서 나는 그 국밥 쪘네. 나 진짜 역겨워. 거래처 사장들이 알까봐 겁난다고. 내가 사장인데 장모가 시장통 국밥 할매라는 거 알려지면 내 체면이 뭐가 돼? 격 떨어지게 진짜. 남편은 다시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국밥 할매 돈으로 차린 회사가 바로 당신 회사라는 걸 이 남자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다, 영희야. 김서방이 사장이라 예민해서 그래. 나간다. 싸우지 말고 밥 챙겨 먹여. 엄마는 황급히 반찬통 뚜껑을 닫지도 못하고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도망치듯 현관을 나서는 엄마의 뒷모습. 굽은 등에는 다 낡은 꽃무늬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신발은 뒷굽이 다 닳아 삐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문을 닫고 소근거리는 목소리. 자기야. 아유, 놓친 내가 또 냄새나는 걸 들고 와서 밥맛 다 떨어졌어. 응, 걱정 마. 곧 정리할 거야. 그 칙칙한 여자랑 사는 거 나도 지겨워 죽겠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간드러지는 여자 웃음소리. 자기야라니? 정리한다는 말, 칙칙한 여자라는 말. 설마 여자가 생긴 걸까요?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으셨죠. 영희야, 애미다.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가게를 쉬어야 할 것 같다. 김서방한테는 어제 미안했다고 전해줘라.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던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도 가게 문은 열어야 한다며 앞치마를 두르시던 강인한 분이셨죠. 그런 엄마가 가게를 쉰다니 불길한 예감은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겉옷만 대충 걸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려 제대로 주먹을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별일 없을 거야. 그냥 감기 몸살이시겠지. 어제 김서방 때문에 속상해서 체하신 걸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창밖 풍경은 흐릿하게 뭉개져 보였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문 좀 열어봐.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열쇠공을 불러 문을 뜯고 들어갔을 때 엄마는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입가에는 말라붙은 토사물이 묻어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엄마의 손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제발 눈만 떠달라고. 어제 내가 남편 핑계대며 엄마를 그렇게 보낸 게 천추의 한이 될까봐 무서워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들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하셨을 땐 의사의 뒷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엄마는 저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 못 해드렸는데 어제 남편 눈치 보느라 그 맛있는 수육 한 점 못 드시고 빈속으로 가셨다는 생각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죽일 년이야. 영안실로 옮겨지는 엄마의 시신을 보며 저는 정신을 잃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인간이라면 같이 슬퍼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뭐? 갑자기? 아, 진짜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나 오늘 중요한 바이어 미팅 잡혀 있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타이밍? 미팅? 지금 장모가 죽었다는데 그게 할 소리인가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갑자기 돌아가시면 내 스케줄은 어쩌라고. 알았어. 일단 갈게. 아, 근데 장례식장은 어디로 잡았어? 너무 비싼데 잡지 마. 어차피 놓친 내 아는 사람이라곤 시장통 상인들 뿐일 텐데 굳이 좋은데 할 필요 없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 이 인간은 내 가족이 아니었구나. 철저한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구나.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남편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을 떠맡은 사람처럼 짜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영정 사진을 향해 건성으로 절을 2번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다가와 툭 내뱉었습니다. 수인은 뭐로 했어? 제일 싼 걸로 했지? 괜히 삼배니 뭐니 비싼 거 하지 마. 태우면 다 제가 될 거, 돈 아깝게. 제 옆에 앉아있던 이모가 기가 막힌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할 소린가? 장모님이 자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남편은 이모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꼈습니다. 아니, 이모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허례허식 부려서 뭐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부조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시장통 할머니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 들고 와서 육개장이나 축 내고 갈 텐데. 식대나 건지면 다행이죠.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자신을 위해 돈 한 푼 안 쓰시고 모은 돈으로 남편 사업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거래처 접대비가 없다며 징징거리면 쌈짓돈까지 털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에 고작수의 값과
식대를 아까워하다니요. 당신 입 닥쳐. 제 입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입 닥치라고 했어. 한마디만 더 돈 타령하면 나 당신 가만 안 둬. 제 눈빛이 심상치 않았는지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니 뭐, 내가 틀린 말했어? 다 우리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상주니까 손님이나 맞으면 될 거 아냐. 남편은 완장을 차고 입구 쪽에 섰지만 손님을 맞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실실 웃음까지 띄고 있었죠. 장모상을 당한 상주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조문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평생을 함께 온 분들이었습니다. 국밥집 옆 채소가게 김씨 아저씨, 생선가게 박씨 아주머니, 모두 흙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장사를 마치자마자 달려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영희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양반이. 박씨 아주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통곡하셨습니다. 저도 아주머니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 조문객들이 내는 부조금 봉투를 곁눈질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휴 냄새. 시장통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격 떨어져서 원. 빨리들 먹고 좀 가지. 그 소리를 들은 김씨 아저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주인 남편과 싸울 수는 없어 꾹 참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소중한 인연들마저 모욕하는 남편.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간신히 붙잡고 있던 미련이라는 끈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손님들이 뜸해지자 남편은 하품을 하며 빈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아, 피곤해. 나 좀 잘 테니까 손님 오면 깨워.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 친구들 올 수도 있으니까 넥타이 좀 반듯한 걸로 챙겨놔.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영정 사진 속 온화한 미소와 탐욕스럽게 입을 벌리고 자는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런 인간을 사위라고. 내 눈이 삐었었어. 하지만 걱정 마.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할게. 엄마가 흘린 피눈물, 저 인간 눈에서 똑같이 흐르게 해줄 거야. 절대 그냥은 안 넘어가. 두고 봐. 그때 잠든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짧은 메시지 알림음. 저는 홀린 듯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미리 보기 메시지 하나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기야, 장례식장 분위기 어때? 칙칙해서 짜증나지? 빨리 정리하고 와. 내가 위로해 줄게. 발신인은 김이사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명백히 내연녀였습니다. 김이사? 회사 거래처 사람인 척 위장해 놓은 걸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모 빈소에서 내연녀와 이런 문자를 주고받다니 분노를 넘어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난동을 부려봤자 저 인간은 오리발을 내밀 것이고 엄마의 장례식만 망칠 뿐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둬. 내 인생의 봄날은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 어두운 빈소, 향 냄새 사이로 저의 차가운 복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 뜬 김이사라는 이름과 하트 이모티콘. 그 짧은 메시지가 제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새벽녘에 깨어난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국을 들이켰습니다. 아, 속 풀린다. 여보, 나 오늘 점심때 잠깐 나갔다 올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급한 일? 김이사라는 여자 만나러 가는 거겠지. 장모상 중에 그것도 발인 하루 전날에 내연녀를 만나러 가겠다는 남편. 이 사람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무슨 일인데?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오늘 입관식도 있는데. 제가 짐짓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정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글쎄, 회사 일이라니까. 내가 사장인데 결제할 게 한두 가지야? 그리고 입관식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냥 염하고 묶는 거 아니야? 당신 혼자 해. 나 바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엄마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말하는 남편. 그래,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내 더러운 얼굴로 엄마 마지막 모습 더럽히느니 차라리 꺼져버려라. 알았어. 다녀와. 대신 늦지 마. 제가 체념한 듯 말하자 남편은 신이 나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상복 위에 검은 코트를 걸치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 넘기는 꼴이라니. 장례식장이 아니라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휘파람까지 불며 빈소를 나섰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남편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자기야. 나 지금 출발해. 응,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냄새나는 시장 할매들만 득실대고. 빨리 가서 자기 얼굴 보고 싶다. 차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확신은 했지만 직접 귀로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저 인간이 엄마 장례식장에서 저러고 있어. 내가 미친년이지.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남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엄마의 빈소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상주 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완장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오후가 되자 조문객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엄마와 시장에서 동고동락했던 상인분들이나 엄마 국밥을 평생 드셔온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다들 남편은 어디 갔냐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상주가 코빼기도 안 보이면 어떡해? 사위가 장모 사랑은 끔찍하다더니 다 옛말인가 봐. 그러게 말이야. 김서방 그 사람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텅 빈 강정이라니까. 쯧쯧.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욕먹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점잖은 노신사 서너 분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시장통 상인들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옷차림이나 풍기는 기품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분이
화환을 앞세우고 들어오셨습니다. 화환 리본에는 태성건설 회장 박태성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태성건설? 그 유명한 건설회사?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국밥 장사만 하셨는데 어떻게 저런 대기업 회장님과 인연이 있을까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닐까? 노신사분들은 영정사진 앞에 서서 정중하게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주 자리에 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 상주 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박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핑계대고 내연녀 만나러 갔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남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곧 올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분이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 빈소에서 상주가 자리를 비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게 무슨 경우야? 김 여사님이 평소에 사위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니 막상 와보니 실망이구만. 박 회장님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부인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 여사님은 제 은인이셨습니다. 어려울 때 국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죠. 꼭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해 드리고 싶었는데 사위분을 못 뵙고 가서 아쉽군요. 은인이라니? 엄마에게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저는 놀라움과 죄송함에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시면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신사분들은 잠시 빈소에 머물다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상주도 없는 빈소에서 밥술 뜨기가 좀 그렇구만. 가세. 그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 이 인간, 제 복을 제가 걷어찼구나. 저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생오라비처럼 내연녀나 만나러 가다니.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분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실망한 것을 넘어 괘씸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저녁 늦게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더군요. 입가에는 희미한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피곤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밥은? 나 배고픈데. 뻔뻔하게 육개장을 찾는 남편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당신 오늘 누구 왔다 갔는지 알아? 누구? 시장통 아줌마들이나 왔겠지. 돈 안 되는 사람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이 두고 간 명함을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태성건설 박태성 회장님, 그리고 그 일행분들. 당신 찾으시더라. 순간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태성건설? 박 회장님이 여기를 왜 와? 말도 안 돼. 엄마가 회장님 은인이라 하시더라. 당신 없어서 엄청 실망하고 가셨어. 사위가 장모 빈소도 안 지키냐고 혀를 차시던데.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태성건설이면 남편 회사의 원청 업체 중에서도 갑 중의 갑입니다. 남편이 평소에 줄이라도 대보려고 안달이 났던 바로 그 회사죠. 남편은 허둥지둥 명함을 낚아채더니 벌벌 떨었습니다. 왜 진작 전화를 안 했어? 내가 바로 달려왔을 텐데. 너 미쳤어? 이런 귀한 손님을
그냥 보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람 피우러 가놓고 저한테 화를 내다니. 저는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놓고 누굴 탓해? 회사 일 바쁘다며? 김 이사님이랑 업무 보느라 바쁘셨나 봐? 제 말에 남편이 흠칫했습니다. 뭐야? 김 이사라니? 너 뭐 알고 하는 소리야? 아니, 그냥 김 이사라는 사람이랑 일한다고 했잖아. 당신이. 제가 노려보자 남편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김 이사. 아무튼, 진짜 아깝네. 박 회장님한테 눈도장 찍을 기회였는데. 젠장.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장모의 죽음보다 거래처 회장님을 놓친 게 더 슬픈 모양입니다. 저 인간의 머릿속엔 오로지 돈과 성공, 그리고 여자뿐이구나. 엄마, 보고 있지? 저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밤이 깊어지자 빈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술 기운에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저는 홀로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발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엄마 춥지 않게 해드려야 하는데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옹구 행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결식장으로 관을 옮겨야 할 시간인데 상주인 사위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서방 어디 갔어? 곧 출발해야 하는데. 이모님이 발을 동동 구르며 찾으셨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중요한 순간에도 또 어딜 간 걸까요? 화장장 예약 시간이 촉박해지자 결국 친척 오빠가 영정을 들고 운구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상주도 없이 장모님 관이 나가는 기막힌 상황.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엄마의 관을 따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위가 못나서 내가 대신 더 잘 모실게. 운구차 문이 열리고 관을 실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잠깐만. 스톱? 저 멀리서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가관이었습니다. 상복은 어디다 벗어 던졌는지 화려한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달랑 들고 있었죠. 아니, 자네. 지금 그 꼴이 뭔가. 상주가 상복도 안 입고. 친척 어르신들이 호통을 쳤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고르더니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면전에 그 누런 봉투를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이게 뭔데? 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이혼 신고서. 가장 위에 적힌 5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도장은 이미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지금 당장.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운구차 기사님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모님 관 앞에서 발인 직전에 이혼 통보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당신 미쳤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엄마 가시는 길이야. 나중에 얘기해. 제가 봉투를 구겨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나중은 무슨. 지금이 딱 좋아. 장모님도 가셨겠다. 이제 우리 사이에 볼장 다 본 거 아냐? 솔직히 말해서 나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어. 냄새나는 장모 뒷바라지 하는 것도 지쳤고. 뭐? 뒷바라지? 그래. 내가 사장인데
장모가 시장통 국밥 할매라는 게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내 격이 떨어진다고. 이제 그 짐 덜었으니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비수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 돈으로 사장이 되고 엄마 돈으로 떵떵거렸으면서 짐이라니요. 격이 떨어진다니요. 그리고 나 만나는 여자 있어. 능력 있고 세련된 여자야. 당신 같은 칙칙한 아줌마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새 출발하려면 서류 정리가 깨끗해야지. 남편은 내 연녀의 존재까지 보란 듯이 인정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런 천하의 호로자식을 봤나? 당장 끌어내. 이모부님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어허, 손대지 마세요.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영희야, 너 도장 안 찍으면 나 장례식장 엎어버릴 거야. 여기서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찍어. 남편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흙탕물로 만들 작정이구나. 저는 엄마의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관 속에 엄마가 듣고 계실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 엄마 가시는 길을 시끄럽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 쓰레기 같은 인간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이 떨어진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리가 느껴질 만큼 증오스러웠지만 지금은 엄마를 편히 보내드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 찍어줄게. 대신 약속해. 도장 찍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오, 역시 말이 통하네. 그래, 그래. 도장만 찍어주면 내가 알아서 꺼져줄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이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저는 남편이 내민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고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마치 제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자, 됐지? 이제 꺼져. 남편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우, 드디어 해방이다. 잘 있어라, 구질구질한 인생아.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춤추듯 뛰어갔습니다. 웅구차 앞을 가로막고 춤을 추는 그 뒷모습을 보며 친척들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명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저는 다시 엄마의 관 앞에 섰습니다.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웅구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우리 둘뿐이네. 저 나쁜 놈, 내가 쫓아냈어. 저승 가서도 맘 편히 쉬어. 화장장으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은 무심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과거에 멍청하고 순진했던 영희를 죽였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모님 되십니까? 저는 돌아가신 김말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인 최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엄마에게 변호사가 있었다고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장례 절차가 다 끝나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여사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뵙고 집행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지요? 유언장.
그 세 글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국밥만 파시던 엄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니. 그리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두셨다니. 도대체 엄마는 무엇을 준비해 두신 걸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뵙죠. 전화를 끊고 유골함을 꽉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걱정 마라. 애미가 다 준비해뒀다. 화장장에서 돌아온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골함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 아니, 전 남편 민석이 던져주고 간 이혼 서류 사본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엄마의 희생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최 변호사입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문을 열자 중후한 인상의 신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젊은 비서 한 명이 따라 들어왔죠. 두 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힘든 시기일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이 되신 김말순 여사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붉은색 인장과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이라니. 평생 글자라고는 장부 적는 것밖에 모르시던 분이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을까요? 자,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본 유언장은 공증 절차를 마쳤으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 김말수는 내 사후에 남길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내가 소유한 서울시 5층 상가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일체. 둘째, 은행 예금 채권 금 5억 원 및 증권 주식 일체. 셋째,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및 시장통 국밥집 점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일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층 상가 건물 5억 원? 주식?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엄마는 평생 국밥 팔아 저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남은 돈이라곤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국밥 장사하셨는데요. 건물이라니요? 제가 덜덜 떨며 묻자 최 변호사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따님도 모르셨군요. 여사님께서 철저히 비밀로 하셨으니까요. 사실 그 건물 30년 전에 국밥 장사에서 모은 돈으로 헐값에 사두신 겁니다. 근데 거기가 이번에 재개발 확정되면서 보상금만 50억이 넘게 책정됐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나온 월세도 꼬박꼬박 모아두셔서 현금 자산도 꽤 되시고요. 50억?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엄마는 그 큰 돈을 가지고도 왜 그렇게 짠순이처럼 사셨을까요?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유통기한 임박한 떨이 채소만 사다 드시면서 여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이 돈은 우리 영이 나중에 늙어서 고생 안 하게 줄 거야. 사위놈 사업한다고 설치는데 알면 다 뜯어갈까봐 말 안 했어. 라고요. 엄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위의 됨됨이를, 언젠가 딸을 배신할 거라는 걸. 그래서 묵묵히 바보처럼 헌신하는 척하면서 딸을 위한 최후의 보루를 쌓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위 모든 재산은 오직 내 딸 이영희에게만 단독 상속한다. 변호사님의 낭독이 끝나는 순간
현관문 도어록이 열렸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전 남편 김민석, 그 인간이었습니다. 아마 집에 남은 자기 물건이라도 챙기러 왔거나 혹시라도 장례 부조금이 얼마나 들어왔나 훔쳐보러 왔겠죠. 뭐야? 웬 손님들이야? 민석은 거실에 앉아있는 변호사님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유언장과 재산 목록 서류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유언장? 재산 목록? 50억? 건물주? 민석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서류에 적힌 숫자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장모님이 건물주였어? 50억? 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침까지 흘릴 기세였습니다. 와, 대박이다. 영희야, 우리 부자 됐어. 50억이래, 50억.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장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니까. 민석은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아까 화장장 앞에서 지긋지긋하다며 춤추던 그 인간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벌레를 쳐내듯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거나, 누가 우리야?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여보? 아까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내가 장례 치르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헛소리한 거야. 알잖아. 나 원래 다혈질인 거. 자자, 일단 앉아봐. 변호사 양반, 그럼 이 돈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민석은 뻔뻔하게 변호사님 옆에 앉아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저럴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싸늘하게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신지요? 저요? 고인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김민석 사장이라고 합니다. 민석이 명함을 내밀었지만 변호사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위라. 글쎄요.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신 것 같은데. 예, 남남이라뇨? 저희 아직 법적으로 부부. 그때 제가 식탁 위에 있던 이혼 신고서 사본을 들어 민석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김민석 씨, 정신 차려. 아까 화장장에서 당신이 도장 찍으라고 난리 쳤잖아. 내가 찍어줬고 당신이 직접 법원에 제출한다고 가져갔잖아. 벌써 잊었어?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해본 소리고 아직 접수 안 했어. 내가 설마 진짜로 이혼하겠냐? 다 사랑 싸움이지. 웃기지 마. 변호사님,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최 변호사님이 일어서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민석 씨,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따님인 이영희 씨 단독 명의로 상속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에 합의하신 상태라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더불어 유언장에 사위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소송을 거셔도 패소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한 푼도 안 준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동안 장모님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해드린 게 뭐가 있죠? 장모님 돈으로 사업하고 차 사고 집 사고 오히려 뜯어간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내역서 다 뽑아놨습니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으니 조용히 물러가시죠.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이자 민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민석이 그동안 장모님 카드로 긁은 내역, 몰래 빼돌린 전세금 내역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뻔뻔한 도둑놈을 잡기 위해 증거까지 모아두셨던 겁니다. 아, 아니. 여보, 영희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비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50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속물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 입에서 정이라는 말이 나와? 엄마 냄새 난다고, 칙칙하다고, 격 떨어진다고 했던 게 누군데? 그리고 뭐? 김이사? 그 여자랑 새 출발하신다며? 가서 그 여자한테 빌어. 돈 떨어졌으니 밥 좀 달라고. 저는 발로 그를 뻥 걷어찼습니다. 민석은 뒤로 나동그라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 독한 년아! 내가 사람이냐? 남편을 이렇게 내쫓아? 사람? 당신이 사람이었어?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최 변호사님의 눈짓을 받은 수행원들이 들어와 민석을 양팔로 잡아 끌어냈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영희야. 여보. 장모님. 아이고 장모님.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장모님을 찾는 민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승리감에 도취된 평화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건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네, 또 뭐가 있나요? 여사님께서 생전에 사위분 회사의 주요 거래처 사장님들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어두셨더군요. 그분들이 내일 움직이실 겁니다. 변호사님의 의미심장한 미소. 아, 엄마,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건가요?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쫓겨나 비를 맞고 있을 생각을 하니 빗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내일은 더 큰 태풍이 민석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태풍의 눈이 되어 그를 지켜볼 것입니다. 어젯밤 쫓겨난 민석은 회사 사장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50억 자산가인 장모님의 유산을 눈앞에서 놓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집에서도 쫓겨나다니.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난 민석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이혼 신고서 접수했는데 어떡하지? 민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폐륜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지 상상조차 못한 채 오직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죠. 그때 비서가 사색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침부터 왜 호들갑이야? 재수없게. 민석이 짜증을 내며 넥타이를 매는데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충격적인 이메일들이 떠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대성물산, 납품 중단 및 거래 종료 안내 한일유통, 결제 대금 회수 요청, 줄줄이 날아든 계약 해지 통보, 그것도 회사의 매출 80%를 책임지는 핵심 거래처들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대성물산? 한일유통? 얘네가 미쳤나? 갑자기 왜 계약을 해지해? 위약금 물어내라고 해. 그게 위약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끝내자고 합니다. 사유는 대표이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신뢰 상실이라고. 신뢰 상실? 부도덕?
민석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장례식장에서 내연녀 만난 게 소문이라도 난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때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마자 거래처 사장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김민석, 너 이 자식 사람 새끼냐? 어떻게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딴짓거리를 해? 예, 사장님, 그게 무슨... 시끄러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상주가 자리 비우고 여자랑 희희낙낙하는 거. 우리 회장님이 그거 아시고 얼마나 노발대발하셨는지 알아? 너 같은 놈이랑 거래했다간 우리 회사 이미지까지 똥칠한다고 당장 끊으라셔. 앞으로 우리 회사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장례식장? 그때서야 영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성건설 박태성 회장님. 당신 찾으시더라. 설마 그날 왔던 노신사들이 진짜 태성건설 회장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이 내 연녀와 있는 나를 봤다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을 대동한 백발의 노신사. 장례식장에서 헛걸음을 하고 돌아갔던 그분이었습니다. 내 놈이 김민석이냐?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기가 눌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나, 태성건설 박태성이다. 박 회장은 지팡이로 민석의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명패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대표이사 김민석이라는 글자가 반으로 갈라져 뒹굴었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제가 몰라 뵙고. 차 한 잔 드시죠. 민석은 비굴하게 웃으며 다가갔지만 박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는 무슨... 내 놈 낯짝 보러 왔다. 내 은인이신 김말순 여사님 사위라길래 어떤 놈인가 했더니 아주 개만도 못한 놈이더구나. 은인이라뇨? 저희 장모님이요? 민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통 국밥 할매가 어떻게 재계 서열 10위권인 태성건설 회장의 은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30년 전이다. 내가 부도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일 때였지. 배는 고프고 죽고는 싶고. 그때 내 장모님이 나를 발견하고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셨어. 젊은 양반, 죽을 힘으로 살면 뭐든 못하겠어? 밥심으로 버텨봐. 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내가 눈물을 쏟고 다시 일어섰다. 나중에 성공해서 은혜 갚으러 갔더니 한사코 거절하시더구나. 대신 딱 하나 부탁하셨지. 나중에 우리 사위가 사업하면 그때나 좀 도와주쇼. 라고. 박 회장의 말에 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사업이 승승장구한 줄 알았는데 거래처들이 굽신거리고 대출이 술술 나오고 광급 공사를 따낸 게 전부 장모님이 박 회장에게 부탁해서 만들어준 그림자 내조였던 겁니다. 내 놈 회사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인 줄 아느냐? 다 여사님 덕분이야. 내가 여사님 체면 봐서 내 놈한테 일감 몰아주고 뒤봐준 거라고. 그런데 뭐 장모의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자리를 비워? 그것도 모자라 웬 젊은 년이랑 시덕거리며 돌아다녀? 내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았는지 아느냐? 박 회장의 호통에 사무실 유리가 징징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거래만은 끊지 말아 주십시오. 부도납니다. 민석은 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가차없이 그를 뿌리쳤습니다. 이거 놔라. 더러운 손. 이미 내 지시로 전 계열사 협력사들한테 내 놈이랑 거래 끊으라고 통보했다. 감히 은인의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데가다. 내 놈은 이제 끝이야. 빈털터리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아봐야 여사님이 얼마나 큰 산이었는지 알겠지. 박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민석을 밀치고 길을 텄습니다. 남겨진 민석은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벨들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자재 납품처에서 물건 회수해 가겠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만기 연장 불가 통보 왔습니다. 당장 상환하랍니다. 직원들이 월급 밀릴까봐 동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해 달랍니다. 사방에서 터지는 악재들. 민석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만해. 다 나가. 닥쳐. 하지만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박 회장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올린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장이라며 떵떵거릴 수 있었던 건 자신이 무시하던 장모님이라는 든든한 집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집기류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짐을 싸서 하나둘 떠났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월급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겁니다. 믿었던 김 부장마저 사직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민석은 텅 빈 사장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깨진 명패 조각만이 그의 처지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이사, 내 연녀였습니다. 민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큰일 났어. 회사 부도나게 생겼어. 자기 오피스텔 보증금 좀 뺄 수 있어? 급한 불만 끄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뭐, 부도? 오빠 진짜 망했어? 아, 짜증나. 나 보증금 못 빼.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오빠 빈털털이라며? 내가 미쳤다고 거지랑 사귀냐? 다신 연락하지 마.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랑한다던 김 이사마저 돈이 떨어지자 가차없이 등을 돌린 겁니다. 민석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사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알거지가 되다니. 민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쫓겨났고 회사는 망했고 여자는 떠났습니다.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뿐. 그제야 배가 고파왔습니다. 시장통 국밥 한 그릇이 간절하게 생각났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사위 많이 먹어 하며 고기를 듬뿍 얹어주시던 그 국밥. 냄새난다며 타박하고 버렸던 그 국밥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밥을 말아줄 장모님은 안 계십니다. 자신이 버린 복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은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한 길바닥으로.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온 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엄마의 흔적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던 중이었습니다. 이영애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전 남편분 소식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최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통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글쎄요. 죽지만 않았으면 됐는데요. 죗값은 살아서 치러야 하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담담하게 묻자 변호사님은 허허 웃으시더군요. 죽지는 않았는데 사는 게 사는 꼴이 아니더군요. 아주 가관입니다. 변호사님이 전해준 그 인간의 근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듣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 즐길 차례였습니다. 그 인간이 집에서 쫓겨난 다음 날 그를 찾아온 박태성 회장의 불호령 한 번에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리자 회사는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밀린 월급 내놓으라며 사장실을 점거했고 빚쟁이들은 사무실 집기류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잘나빠진 김민석 사장님 명패가 바닥에 뒹굴며 밟히는 꼴을 상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압권인 건 그 내연녀입니다. 김이사라는 여자요. 아, 그 여자도 같이 망했나요? 아니요. 그 여자가 아주 영악하더군요. 민석 씨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바로 본색을 드러냈답니다.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전박대를 했다네요.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민석은 갈 곳이 없어지자 그 여자 오피스텔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비에 쫄딱 젖은 생쥐꼴을 하고 문을 두드렸겠죠. 자기야, 나야. 문 좀 열어봐. 우리 사랑했잖아. 그 뻔뻔한 입으로 사랑을 운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경멸뿐이었다고 합니다. 거짓골을 하고 여길 왜 와? 냄새나게.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그 여자가 민석의 얼굴에 침을 뱉다시피 하며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사랑? 그 인간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한테는 냄새난다, 칙칙하다, 격 떨어진다며 온갖 모욕을 주더니 그 여자한테는 무릎 꿇고 매달려서 구걸을 했다고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신이 저지른 짓을 그대로 돌려받은 셈이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디 있나요?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돈이 떨어져서 쫓겨났답니다. 노숙자 쉼터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굶어서 몰골이 말이 아니라더군요. 노숙자. 한때는 최고급 양복만 입고 외제차를 몰며 떵떵거렸던 그 김민석이 노숙자가 되다니. 엄마가 국밥 팔아번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몰랐겠죠. 이제야 진짜 자기 분수를 알게 된 걸까요? 아마 조만간 영애 씨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접근 금지 신청을 할까요? 변호사님의 물음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접근 금지라. 법으로 막으면 편하겠죠. 제 눈에 안 띄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너무 싱겁지 않나요? 그 인간이 제 발로 찾아와서 제 눈을 보고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당한 수모, 제가 겪은 고통을 배로 갚아줘야죠. 아니요. 오라고 하세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줄 선물이 있어서요. 선물이요? 네.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그 인간이 평생 잊지 못할.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굵은 천일염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김장할 때 쓰시던 그 소금입니다. 나쁜 기운을 쫓고 부정을 씻어낸다는 그 하얀 결정체. 저는 커다란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에 소금을 한가득 퍼 담았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거렸습니다. 민석 씨, 배고프지? 따뜻한 밥 한 끼가 간절하지? 그 냄새 난다던 국밥 한 그릇이 사무치게 그립지? 걱정 마. 내가 아주 배 터지게 먹여줄 테니까. 며칠 뒤 예상대로 그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때 대문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그 인간뿐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 잡힌 형체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지다 못해 떡진 머리,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찢어진 양복.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비열한 눈빛, 축 처진 어깨, 제 전남편 김민석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일부러 모르는 척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야. 민석이.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듣기 싫었습니다. 얼마나 못 먹고 못 잤으면 목소리가 저렇게 변했을까요? 하지만 동정심 따위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누구요? 저 남편 없는데요?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아니야.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문 좀 열어봐.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무릎 꿇고 빌게. 제발. 그 인간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응? 밥 한 끼만 줘. 배고파 죽겠어. 좋았던 때? 그 인간 머릿속에는 우리가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나 봅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냄새난다고 타박하던 표정, 엄마를 무시하던 말투, 내연녀와 히히덕거리던 목소리뿐입니다.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엎어버리고 나간 주제에 이제 와서 밥을 달라고요? 철커덕. 저는 천천히 대문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모니터 속 그 인간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보였습니다. 역시 영희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마음 약한 여자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착각도 자율하지만 그 착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아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그 인간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마치 주인 잃은 개처럼 꼬리를 치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여보, 영희야. 아이고, 내 마누라. 내가 진짜 보고 싶었어. 나 좀 안아줘. 그는 빗물과 오물범벅이 된 몸으로 저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시장통 냄새가 아니라 진짜 썩은 내가 났습니다. 그 더러운 손이 제게 닿으려는 순간 저는 등 뒤에 숨겨뒀던 빨간 바가지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건 뭐야? 그 인간이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가지에 담긴 하얀 소금을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겠죠.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바가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시장통 돈,
그 원천이 바로 이거야. 내 놈한테 줄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뒀지. 그 인간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설마, 영희야 아니지? 나 내 남편이잖아. 남편? 넌 이미 죽었어.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제 손끝에서 하얀 소금 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소금 한 줌에 엄마의 한을 담아. 이 소금 한 줌에 나의 눈물을 담아. 그리고 이 소금 한 줌에 저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리라. 콰르릉. 천둥 소리와 함께 제 손에 들려있던 굵은 소금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얀 눈보라처럼 흩날리던 소금 알갱이들은 정확히 그 인간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따닥, 따닥. 빗물과 섞인 소금이 피부에 닿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아, 내 눈 따가워.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갔는지 펄쩍펄쩍 뛰며 괴로워하더군요. 그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한 방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시장통에서 소금 뿌리며 진상 손님 쫓아내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아, 엄마. 이 맛에 소금 뿌리는 거였어? 영희야, 너 미쳤어? 남편한테 소금을 뿌려. 민석은 충혈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세등등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패배자의 눈빛이었죠. 저는 바가지에 남은 소금을 마저 털어버리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남편? 내 남편은 얼마 전에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우리 엄마 등골 빼먹고 내 가슴에 대못 박은 짐승 한 마리뿐이야. 썩 꺼져. 부정 타니까 내 집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아, 이영희,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사장일 때는 굽신거리더니 망하니까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 너도 똑같아. 돈 보고 사람 차별하는 속물이라고. 민석은 악을 쓰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돈 보고 결혼했나요? 엄마 돈으로 사장 만들어주고 빚 갚아주고 뒷바라지 해준 게 누군데.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속물? 그래, 나 속물할게. 근데 넌 그 속물보다 더한 쓰레기잖아. 돈 떨어지니까 내 연녀한테도 버림받고 냄새난다고 무시하던 장모님 돈 탐내서 여기까지 기어왔잖아. 내가 싼 똥, 내가 치워. 더 이상 나한테 묻히지 말고. 너 진짜 후회 안 해? 나 여기서 나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나 죽으면 너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그래도 좋아. 민석은 마지막 카드로 협박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구걸하는 꼴이라니. 정말 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육개장이나 먹으러 갈게. 아, 부조금은 기대하지 마. 냄새난다고 안 받을 거라며? 제 말에 민석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님이 미리 조치해둔 모양입니다. 경찰? 너 신고했어? 주거 침입죄, 협박죄, 접근 금지 위반. 아마 콩밥 좀 먹어야 할걸? 거기 가면 밥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굶어 죽진 않겠네. 잘 됐네.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 민석을 포위했습니다. 김민석 씨 맞습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아니, 형사님, 오해입니다. 저 여기 남편입니다.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무슨 체포입니까?
민석은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신 거 확인됐고요. 접근 금지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가시죠. 차가운 수갑이 민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한때 명품 시계를 차고 거들먹거리던 그 손목에 이제는 은팔찌가 채워진 겁니다. 민석은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영희,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장모님 돈 내놔. 그 돈 내 거야. 으악, 이거 나. 놓으라고.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지는 민석의 모습. 그게 그 인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비명과 욕설을 남기고 경찰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골목길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가 마치 축복의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문을 굳게 잠그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관계, 그 모든 것이 저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안방에 모셔둔 엄마의 영정 사진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잘했다, 내 새끼. 속 시원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봤지? 나 그 인간 쫓아냈어. 경찰 불러서 아주 망신을 톡톡히 주고 보냈어.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못 나타나. 엄마가 준 소금 아주 요긴하게 썼어. 저는 사진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죄송해서. 진작 이렇게 할 걸. 엄마 살아계실 때 그 인간 눈치 보지 말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릴 걸. 왜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을까.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까? 엄마 없으니까 너무 무섭고 외로워. 그날 밤 꿈에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앞치마를 두르시고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미셨습니다. 영희야, 밥 묵어라. 든든하게 묵고 힘내서 살아야지. 니는 내 딸이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니 묵고 싶은 거 묵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게 효도다. 꿈에서 깬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아. 청승맞게 울고만 있을 순 없지.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준 재산, 내가 보란 듯이 잘 지키고 불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복수고 효도야. 그날 이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네, 금방 갑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국밥집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엄마의 손맛을 잊지 못한 단골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젊은 손님들까지 매일매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죠. 저는 더 이상 칙칙한 가정주부 이영희가 아닙니다. 50억 자산가이자 건물주, 그리고 대박 국밥집 사장님 이영희입니다. 이제는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가격표도 안 보고 삽니다. 피부과도 다니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1년 전보다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 박 회장님 오신답니다. 점장님의 말에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태성건설 박태성 회장님, 엄마와의 인연으로 이어져 이제는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분.
가끔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오셔서 매상을 올려주곤 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이사장. 얼굴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네. 박 회장님이 호탕하게 웃으시며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죠. 늘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자네 어머님 덕이지. 참, 그 친구, 김민석인가? 소식 들었나? 박 회장님의 물음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나요?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더군. 노숙자 생활하다가 몸이 다 망가졌대. 폐인이 다 됐어. 쯧쯧. 그렇군요. 폐인이라 잘 어울리는 결말이네요.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무덤덤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속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겠지만 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치 엄마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이제 냄새난다고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들 나보고 멋있대. 부럽대. 나 이제 진짜 행복해. 그러니까 엄마도 거기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면 내가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말아줄게. 사랑해, 엄마. 저는 달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아주 당당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니까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